굴절된 삶을 껴안는 아픔, 공손옥의 시절들. 정의는 이데올로기인가 정서인가? 공손옥의 시절들에서 서사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의감이란 문제의 대두이다. 주인공 장하준의 아버지 장인상 변호사는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투옥되는 등 고난을 겪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집안의 기둥은 흔들리고 고향에서 터전을 잃은 탓으로 온 가족이 타도시의 새방으로 옮겨간다. 유년의 꿈들이 새겨져 있었던 탐진강을 떠나면서 장하준은 자리거라 내 어린 날의 꿈과 비탄이 서린 곳 장흥이여 그리고 탐진강아라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부르짖는다. 그럼에도 유년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 유년의 뜰을 가득 채우는 꿈의 보루였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아버지의 비리 사실로 인해 꿈의 보루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장인상 변호사가 부르짖던 그 열렬한 정의감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던가. 입으로만 떠드는 공정무사, 정부를 비방하면서 스스로의 정의감을 자신하는 아버지는 과연 삶에서 옳은 것을 얼마나 실천했으며 지금 처하고 있는 비굴한 삶의 방식이란 과연 정의감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의감이란 아버지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정한 의미의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라고 하는 확증성으로 그들의 데모 대열에 끼어들었던 것인가? 불량배들의 의협심이란 과연 무슨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 것인가? 의협심이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만 뜨거운 정서나 열정은 아니었던가? 장하진의 데모 대열에 끼어든 것은 투철한 이념의 실천이라고 하는 시선하고 명장한 이데올로기의 논리 때문이었던가? 데모 대열에 가담한 형을 찾으러 나섰다가 데모 대열에 휩쓸리는 그는 정의감을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하였던가? 이러한 끝없는 의구와 회의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공손하게 시절들이 주는 교시성이다. 공손하게 소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며 힘든 노역인가 하는 것이다. 그의 소설 속 인생은 정의감의 실천에 대한 불확증성과 초조함으로 인해 굴절되고 삐뚤어지고 버림받은 모습으로 형상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소설에서 우리가 느끼는 따뜻함은 무엇이며 비롯하는 것인가? 그의 소설들에서 단단하게 잘 익은 과일의 알맹이들을 느끼는 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해명의 실마리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굴절된 세계와 두 개의 시각. 시절들은 70, 80년대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동일자와 타자를 명확하게 대치시키지 못한다. 권력에 대한 그 어떤 절대적인 지지도, 저항도 거부하는 냉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 대열에 끼어드는 주인공들에게서 이데올로기의 치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인공들은 다만 들끓는 정의감으로만 데모군중 속에 동참한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폭력 집단이나 무지하고 가난한 젊은 패거리들이 데모의 이념 속에 휩들린다. 그들은 때로는 영웅이 되고 때로는 운이 나쁘게 경찰에 잡혀가서 곤형을 치른다. 둘째 아들 장하준은 정치적, 사회적인 이념의 확증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 그의 여동생만이 그나마 그의 동조자이기는 하였을 때 그 여동생 또한 어린 소녀에 불과하며 타자성을 면치 못한 존재일 뿐이다. 장하준의 세상에 대한 양가적 태도는 7, 80년대를 회고하는 90년대의 세기말적 시대의 시각이다. 이데올로기의 치열성은 세상을 이원론적 구도로 확증하는 태도이다. 어딘가 밝음의 상반 논리, 죽음과 삶의 대치구조, 권력과 부 그리고 그것들의 빗금 밖으로 밀려난 힘없는 타자들과의 치열한 투쟁 관계,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의 이원 구조를 맹렬히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성의 양극이 극렬하게 갈라치는 세상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정당성을 얻고 그 가치성을 인정받게 된다. 7, 80년대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는 시대였지만 달리 보면 그 시대는 주체의 폭력성이 인정되고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정신의 진로가 확실할 때였다. 그러나 90년대가 그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세기말적인 혐오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영혼은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광막한 우주 속에 황망하게 되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다매체 시대의 다양성과 혼란에 편승할 때만 인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되었다. 시절들의 작가 공손에게 학생운동의 대열에 동참했던 치열한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그 역시 세기말적인 양가성 의식에서 무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공식 회의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7년간의 변호사 자격 정지를 받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 와갈래로 점철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신의 주축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의 적 혼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빨갱이여요.
하지만 나는 정의를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부당했다. 아니 사악했다. 불통분자의 모습 그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빨갱이라고 말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으므로 남은 밥을 마저 먹을 수도 있었다. 무엇이라고 그랬냐? 형과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참으로 놀랍기만 할 뿐이라는 듯 멍한 시선이었고 두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빨갱이 지옥으로 밥상은 순식간에 엎어졌고 라디오가 박살났으며 그와 거의 동시에 하은과 하경이 큰소리로 울었다.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나설 수 있는 형이 부러웠다. 시절들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이 비록 주인공의 사춘기 고교 시절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것은 작가의 세상에 대한 얄밉적 시각의 서술적 태도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정치적 이념은 사춘기 청년의 우울과 혐오감이 형성하는 커다란 근거가 되었으며 삶에 대한 자멸감의 화근이 된 것이다.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되어버렸다. 박정희는 인자 호랩이다. 그래도 나 장인상이는 아직 마누라가 있다. 알게 되냐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은 가짜는 아버지라고 치부한다. 장하준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알리는 하숙지 아줌마의 눈에 보이던 눈물은 굴절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의미하지만 사춘기를 지난 청년의 눈에는 아줌마의 그렁그렁 우는 눈물이 재미있어진다. 말하자면 주인공 장하준에게 세상은 그 어느 것도 확정성 있는 이념의 영토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강이 보인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결코 서강은 현실화되지 못한다. 어떤 정치가가 자리를 잡더라도 아버지에게 비치는 서강이 오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세월이 있을 뿐이었다. 세상의 굴절은 광주 항쟁의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형이 잡혀가고 아버지가 잡혀가고 청년들이 죽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죽었다. 장하준도 만신창이가 되어 풀려났다. 왜 세상은 사륙한 자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조용한지를 알 수 없다. 방황과 소가리는 들끓고 세상과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뒤틀리는 자야. 비틀거리고 가난과 분노에 찌들리고 오문과 그늘과 그 습기에 찬 시절들이 휘말려 있는 이 한없이 굴절된 세계의 아픔. 확실한 것은 다만 맹렬한 아픔이 있다는 것뿐 그 어떤 대답도 명징하게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장하준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추명식으로부터 받은 왜라는 질문에 결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치열한 세계의 허탈한 영혼. 공소는 소설 시절들을 사랑하는 인물들은 치열한 삶의 뿌리를 진지하게 붙들고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그 굴절이 시작된다. 주인공 장하준의 유년 시절에 장흥의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제목으로 시국사범이 된다. 징역 3월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인생은 이삿짐을 싣고 장흥을 떠난 날부터 그 탄탄함을 잃고 굴절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 강주의 새방으로 가족들이 옮겨 앉은 이후로도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아버지는 남의 집에 살면서도 기구반장하였다. 언제든지 새로운 세상 오면서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지극정성으로 운동을 했으며 방 한쪽과 정자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위를 아직은 잃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시라고 하는 부도덕한 정권의 물량은 아버지, 가족의 그러나 라는 현실로 이어져 나갔다. 그것은 사춘기로 접어든 아들들의 성장을 굴절시키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예감과 함께 현실화되어 갔다.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남의 땅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주인공에게 아버지는 이제 사기꾼이요 파렴치한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를 마침내 보따리 장수로 나서게 만든 아버지는 집안의 분란의 근원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만 치던 아버지, 방황하던 형은 집안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마침내 의식의 분열증이 시작되면서 편집증의 증세를 나타냈다. 어머니와의 싸움이 잦아졌고 아버지는 가끔씩 한밤중에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아버지를 역겨워했다. 중학교 시절 화장실에서 문제의 사기 문서를 보지 않았다. 한들 내가 아버지를 좋아할 건덕지가 현재의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적어도 집안에서는 말이다. 그는 가끔 울었다. 한밤중에 아니 그 포효했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공부에 방해가 되었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웠다. 아버지의 포효가 있는 날 밤 식구들은 몸을 피했다. 주인집 옥상으로 종달새 휴게실로 혹은 조선대학교 언덕으로 그 언덕에서 가장의 포효를 피해 나온 가족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앉거나 혹은 서서 바람을 맞았다. 공손하게 시절도.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그런 가운데서 미제 물건을 팔고 다니는 어머니의 참담함에 꺼려
참담하게 꺼져내린 눈을 바라보는 주인공 둘째 아들의 의식 또한 분열되기 시작했다. 장아준은 고3 때 첫 가출을 했고 싸움질에 끼어들곤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난리를 치른 장아준이었음에도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럼에도 장아준은 학교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5월에 항쟁에 가담했다가 구류를 살고 나온 아버지는 생각할 능력과 말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손은 차디찼고 생명의 온기가 아버지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람벽 횃대에는 낡은 아버지의 양복이 걸려 있었다. 그 회색 양복이 열어놓은 방문으로 불어온 바람이 흔들거렸다. 나는 그것이 꼭 우리 아버지 같았다. 딸을 따라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을 붕어처럼 달싹일 수밖에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 양복을 폼나게 입으시고 어머니를 향해 놔라 인연아 호령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다. 시절들. 아버지를 역겨워하고 아버지의 정의감을 불신하고 아버지를 가짜게 보던 아들. 그러한 아들 장아준은 아버지의 허물어진 영혼과 육체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자신마저 굴절된 세상에서 굴절된 일상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연민의 눈길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아들 장하준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은 아버지의 굴절된 삶에 대한 증오를 극복함으로써 비롯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장하준 자신의 굴절된 삶에 대한 처절한 공감의식이다. 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에 대한 확증성의 세멸,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를 정당하게 해명할 통로를 찾지 못한 데서도 그 깊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장하준의 서술적 자아의 시각으로 엮여지는 이 소설은 아버지 장 변호사의 자격 정지 처분으로 인해 그들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방황의 가족사를 대동하고 있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형 장하영의 그늘에서 장하준은 유년의 세월에 빠져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할 수 없는 소년으로 자라왔다. 학교에서는 힘이 센 아이들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으로 하여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싸움판에서 희생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장하준은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으며 학교 성적이 올랐다. 그런 가운데서 장하준의 시각에는 아버지의 부당함과 사악함, 불평분자의 모습만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하준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비방함은 굴절된 세상을 바르게 펴게 될 수 있으리라는 이원론의 의식구조에서 비롯한다. 세상은 아버지의 부당함을 매도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선하고 유화적인 이원론인 것이다. 장하준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은실한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 받은 배꽃처럼 배시시 웃는 은실은 장하준의 외로운 사춘기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추상이었다. 그러한 은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하준이 가출을 감행하는 것은 여자 때문에 청춘의 반항과 저항심을 상실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삶에서 여자의 존재는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존재를 장애물로 치부하는 남성의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장하준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장하준이 가출을 감행하였던 빈터에서 형인 장하영은 은실을 차지하고 만다. 은실이 오랜 훗날에 만삭이 되어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형의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하준의 아름다운 초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장하준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토에서도 분명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를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장하준은 대학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다. 분노한 어머니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장하준의 의식분열증은 더욱 굳어져 버린다. 장하준은 불안당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대학으로부터는 더욱 아득히 멀어지게 된다.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감은 혐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동병의식으로 바뀌어간다. 알코올 중독이 된 아버지, 무기력하고 황당한 환상 속으로 끝없이 침륜되어가는 아버지. 식구들이 전부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에 건장한 두 사나이가 앉아 좌담을 벌이고 있을 때 장하준은 아득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 행복감이란 치열한 세계의 이원적 대치구조에서 극복된 느슨함과 평화의 정서이다. 출세와 집권, 부와 권력의 정당성과 가치 규준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오는 아득한 일당감이다. 형과 이제는 형수가 된 의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 한도는 몸이 성치 못한 지체 부자위의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 조카에 대한 장하준의 연민은 의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굴절된 모습이기도 했고 오만한 형에 대한 연민의 정이기도 했다. 소유와 무소유, 빼앗김과 빼앗음의 이원적 대치가 극복될 때 인간성의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둬야 하는 것은 이원적 대치의 극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양극의 파편화된 인해 허무주의로 치닫는 양가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절들의 장하준은 양가성의 파편화 내지 극한의 접점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으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탈과 허무의 인간성을 드러내어 보고 있다.
굴절된 삶에 껴안기. 장하준의 주변에는 환한 세상에 비금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대학 공부를 중도 포기하고 낙향한 장하준이 찾아간 곳은 유년 시절에 소위 폭력의 우두머리로서 그가 우러러보았던 추명식이 터전이었다. 싸구려 사글세 방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추명식. 그의 무지하며 쩔뚝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고 싶어하는 장하준. 그것은 굴절된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과 연민의 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그들을 껴안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껴안는 안쓰러운 동정의 눈빛이기도 했다. 그러한 장하준을 추명식은 이해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추명식에게는 그를 열렬히 사랑하며 맹종하는 사옥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추명식에게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추명식에게 복종한다. 나는 그 여자에게 돈을 받는다. 그녀는 기생이다. 밤에 남자에게 돈을 벌어 낮에 남자에게 돈을 쓴다. 그녀의 이름은 사옥이. 사옥이는 이제 19. 버스 안내양을 하다가 쫓겨나 버스에서 사장을 모시는 기생이 되었다. 사옥이는 친절하다. 추명식은 그녀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다. 사옥이는 그것이 안타깝다. 추명식에게 갈 돈이 내게 온다. 나는 그녀에게서도 밥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잠도 얻어잔다. 사옥이와 추명식과 내가 연습방에서 함께 잔다. 사옥이는 추명식을 가운데 두고 팔로 머리를 받치고 나를 건너다 보며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얘기한다. 버스 안내양을 하다가 기생을 하다가 수녀가 될 수 있을까 몰라. 그건 곤란할걸. 사옥이는 한숨을 쉰다. 그녀의 꿈은 여전히 하얀 수녀복을 입고 겨울에는 까만 수녀복을 입은 수녀다. 나는 잠속에서 중얼거린다. 미친년. 미친년 사옥이는 내게 밥을 사 먹이고 옷을 입힌다. 끝없이 내 입에서 미친년 소리가 나오게 하는 사옥이. 나 장하준이는 그렇게 산다. 도대체 사람다운 아름다움이란 씨를 말린 채로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저주하며 버스에서 사장의 몸을 파는 사옥이란 여자 추명식의 추종자인 그 여자에게 빌부터 사랑하는 장하준은 자기가 생각해도 도대체 사람다운 데라고 전혀 없는 사람이다.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전혀 없음을 저주하며 그럼에도 그러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날일 뿐이다. 밤에 버스에서 사장의 몸을 팔고 낮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돈을 쓰는 여자, 수녀복을 입는 것이 소원인 그 여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여자를 미워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그 여자의 꿈과 소망에서 가슴이 저리는 연민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하진이 그들의 굴절된 삶을 껴안는 따뜻한 삶의 방식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도 하다. 미친년을 대낼 수밖에 없는 추명식의 애인 사옥에서 빌부터 살아가는 자신, 사람다운 아름다움이나 씨를 말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멸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방식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장하준. 그러한 장하준에게 답답한 심사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사옥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 여자의 굴절된 삶의 양식에서 들리는 한숨소리 때문이다. 사옥은 추명식을 사랑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이 그의 친구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장하진이 오랜만에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된 여자는 벙어리요 기머거리인 봉혜라는 여자아이다. 어머니가 모처럼 보게 한 선이란 의식에서 귀엽고 튼실한 봉이란을 만나지만 이를 마다하고 불의의 그의 언니 봉혜를 택하는 장하준이었다. 범숙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장하진의 모든 행위들은 굴절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긍정적인 삶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한없는 타자의 전형일 뿐이었다.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레닌의 동상이 모스크바 시민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나는 봉해의 손을 잡고 어둠이 내리는 충장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봉해는 나에게 공부를 해서 저희 아버지처럼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말 헛개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삶에 대한 용기가 새삼스럽게 내 안에 피어나고 있었다. 불교의 몸을 가진 봉해에게 느끼는 사랑과 연민은 모처럼 장하준으로 하여금 사랑다운 아름다움을 되찾게 하는 신선한 바람이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단했던 공부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보편적인 양식으로 자기 스스로도 살아보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명식을 추종하던 자신의 세계도 정리할 단계를 의식했다. 장하준이 추명식을 찾았을 때 그는 빈민운동을 하는 목사가 산동네 개설한 타가방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타가방의 애기들과 놀고 있는 추명식을 바라보면서 장하준은 오랜만에 그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어떻게 취직을 다 해내냐는 내 물음에 그는 지나치게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장가도 가야 할 것이고 자식도 낳아야 할 것이고 할 일이 쎄부렸다. 지나치게 진지하다 싶은 내 느낌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곧이어 그가 툭 터져 나오는 웃음을 웃었을 때 나는 석양빛에 반사되는 그의 얼굴이 의외로 곱다고 느꼈다. 무뚝뚝하고 가격하다고 평가되는 그의 얼굴이 저토록 고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이른바 불안당이며 폭력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었던 추명식에게서 장하재는 모처럼 진지한 표정을 발견하였다. 추명식의 얼굴이 참으로 곱다는 것을 느끼었다. 장하준에게 있어 적어도 추명식은 저토록이나 고운 얼굴로
인각되는 인물인 것이었다. 이러지 이지러지고 삐뚤어진 삶, 동일자들의 비금 밖으로 밀려난 버림받은 삶들,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저토록이나 고운 얼굴로 인각되어 오며 아름다운 삶의 후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굳이 외부 현존성이라는 바흐친의 용어로 해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봉해를 만나고 봉해를 사랑하면서 장하준이 느꼈던 연민, 그리고 봉해를 통해서 새롭게 피어나는 삶의 신선한 의욕과 따뜻한 온기 또한 이러한 외부 현존성적인 담론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하준은 자신이 의식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세상이 온통 봉해와 자신만으로 꽉 차는 것을 느낀다. 조용한 찻집에서 자신은 그녀가 바라는 대로 고시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봉해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다 보았고 그들은 헤어지는 골목에서 깊은 포옹을 하였다. 손짓만으로도 열정적으로 말할 줄 아는 이 세상 단 하나의 여자. 그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봉해는 뺑소니차에 치여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고시에 낙제하고 장아주는 정신과 몸이 만신차이가 되어 낙향한다. 눈바람이 한 번씩 솟구칠 때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로 변한다. 봉해가 부르는 노랫소리다. 내 가슴에 물밀져 오는 그녀의 노랫소리를 따라 나는 간다. 거리를 지나고 들길을 지나고 숲길을 들어선다. 사위는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거칠지만 봉해의 청아한 노랫소리는 자꾸자꾸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숨이 턱에 차올라 눈 위에 무릎을 꺾는다. 봉해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이런 몸으로 그녀 있는 곳까지는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것은 공손의 시절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남자 장하주는 손짓만으로도 열정적으로 말할 줄 알던 이 세상의 단아의 여자였던 봉해를 잃고 그 모든 희망들이 무산되어 가슴을 난다. 장하준이 깨어나 보고자 했던 아름다운 삶의 단 하나, 보루. 그것들마저 희미하게 눈보라 속에서 꺼져 가버리는 것이었다. 세상을 껴안는 아픔, 굴절된 세상, 그 세상은 양가성의 속성으로 그 확증성을 잃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은 지치고 피곤한 삶에 굴레로 하여 그 본연의 빛깔들을 상실하였다. 정부를 비난하였으므로 하여 변호사 자격 정리를 당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존경하였던 윤현의 장하준 형제, 형인 장하영의 이중성으로 하여 끊임없이 상처받고 피해를 받는 장하준, 아름답던 어머니의 풍요로움은 아버지의 실패한 삶으로 하여 참담하게 꺼져버렸다. 어머니의 삶은 더욱 강팍하고 세속적인 측면을 거듭했다.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삶의 주축을 잃어버리고 교활해 가고 기만을 일삼고 순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만심으로 차있는 시절들이었다. 끊임없는 방황과 소가리로 들끓는 세상과 자아, 비틀거리고 가난과 분노에 찌들고 의문과 그늘과 습기에 찬 시절들이 휘말려 있는 자아, 장하준의 정신이 분열되면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했던 유일한 희망마저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시절, 80년대에 암울했던 시간의 통로를 헤쳐오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새로운 시절들은 과연 아름답고 화려하게 전개될 수 있는 광장이었던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미래는 시간의 긍정적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빛 밝은 길들인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는 것은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의 부정적인 논리이다. 현재를 열심히 살면, 그래서 그 골길은 고통들을 이겨낸다면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매달리게 하는 것들이 이른바 폭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종교라는 것도 일종의 성스러운 폭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과 회의의 심연 속으로 침민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절대로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 엄숙하고도 고통스러운 우주의 질서, 통증의 극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열렬한 기대심이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미래는 고통과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껴안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 한편의 진중한 서사물인 시전들로 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